2007년, 당시 브라이언과 비벌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워싱턴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브라이언은 에어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고, 비벌리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성격도 비슷했고, 다이빙과 사이클 등 취미도 같았습니다. 2007년 11월 17일 오전 5시, 브라이언의 친구는 브라이언과 사냥 약속을 잡았었고, 그래서 친구는 브라이언을 데리러 브라이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브라이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 불은 전혀 켜져 있지 않았죠. 그 친구는 아마도 브라이언이 먼저 사냥터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서둘러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브라이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친구는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들릴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브라이언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집으로 다가가 보니 문은 잠겨 있었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소파 옆에 한 남성이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죠. 친구는 너무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은 문을 부수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바닥에는 혈흔으로 뒤집혀 있었고, 불행히도 브라이언과 비벌리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브라이언이 먼저 거실에서 총에 맞은 것으로 분석했고, 이후 비벌리가 침실에서 깨어난 뒤 상황을 확인하려 나왔다가 결국 범인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빗자루가 놓여 있었고, 브라이언과 비벌리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자신의 발자국을 감추기 위해 빗자루로 바닥을 쓴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또한 범인은 종이 타월을 사용하여 문 손잡이와 전등 스위치에 남은 지문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금품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지갑에는 현금이 꽤 많았지만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현장을 분석한 결과 브라이언이 스스로 범인을 위해 문을 열어줬고, 그가 등을 돌려 거실로 향할 때 총에 맞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브라이언과 범인이 서로 알고 있었음을 의미했죠. 범인이 상당 기간 현장에 머물러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꼼꼼한 범인이라 할지라도 증거는 남기 마련이었죠. 범행 후 범인은 두 사람에게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때 범인은 이불 위를 밟았고, 다행히 이불 밑에 그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밑창 패턴을 조사한 결과 메디슨 브랜드의 미끄럼 방지 작업화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실 바깥쪽 문틀에서 혈흔이 묻은 손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지문의 범위는 작았고,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대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조사 중이었고, 일부 수사관들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탐문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았고, 단 두 집을 방문했을 때 강력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집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다니엘과 제니퍼 부부는 사건 당일 밤 희미한 총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죠. 다니엘은 총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고, 제니퍼는 멀리 있는 사냥터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통해 주변을 살펴보았고, 우연히 브라이언의 집에서 두 사람이 빨간색 트럭을 타고 떠나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은 뚜렷이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죠. 운전자는 백인 남성이었고, 키는 185cm 전후였으며 체중은 약 100kg 전후였고, 긴 머리를 뒤로 묶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정보를 피해자 가족과 친척들에게 물었지만 이 설명과 일치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경찰은 빨간 트럭을 추적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사관들은 현지에 등록된 100여 대의 빨간색 트럭 정보를 정리해 의심스러운 대상을 선별하고 있었죠. 그때 비벌리의 어머니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제레미라는 청년과 브라이언 부부가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레미는 고작 21살이었고 어린 시절 체포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죠. 사건 발생 6주 전, 제레미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이언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제레미는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제레미가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기 시작하자 브라이언은 그에게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죠. 그러나 제레미는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비벌리는 어수선한 집을 정리하던 중 브라이언의 권총과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즉시 제레미에게 찾아가 물건을 훔쳐갔냐며 따져 물었죠. 제레미는 화를 내며 완강히 부인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더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비벌리는 어머니에게 제레미가 복수하러 올까봐 두렵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는 빨간 트럭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제레미의 친구 3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일시적으로 제레미를 용의자 목록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목격자인 다니엘은 다시 한번 증언하게 되었는데 그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두 사람이 차에 타는 것을 봤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어두운 밤이었고 다니엘의 집에서 브라이언의 집은 2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용의자의 헤어스타일과 체구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일까요? 심지어 다니엘은 용의자의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0m 떨어진 어둠 속에서 곰보 자국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상세하게 증언한다면 그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다니엘에 대한 배경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고 보니 다니엘은 한때 감옥에 갇힌 살인자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수감 생활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과 교도관들과 싸운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는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다니엘은 펜팔을 통해 미래의 아내인 제니퍼를 만났습니다. 몇 년 동안 펜팔로 친해진 두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비록 그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석방을 받아 곧바로 워싱턴주로 달려가 제니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경찰서를 방문해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내일 경찰서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고 곳곳에 얕은 물이 고여 있었죠. 다니엘은 경찰서에 도착했고 건조한 바닥에 자신의 신발 자국을 남겼습니다. 수사관에게 이 신발 자국은 너무나 낯익어 보였죠. 그래서 그 수사관은 즉시 카메라로 이 핵심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어 다니엘은 수사관에게 환영을 받으며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은 브라이언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을 정도로 그들 부부와 친숙한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다니엘의 말을 따라 브라이언의 집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알렸고 다니엘의 지문을 배제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지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협조적으로 동의했죠. 수사관은 다니엘의 지문을 채취한 뒤 다른 수사관에게 현장에 남은 지문과 비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다니엘은 수사관에게 제가 감옥에 갇혔던 거 아시죠? 라고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이어 수사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살인자라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죠. 수사관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묻자 다니엘은 담담하게 엄마라고 답했습니다. 다니엘은 집에서 4번째 자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군 장교였고 그의 어머니는 17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4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어머니 혼자서 4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고단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현명하게 키울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이 된 다니엘은 학교를 그만두고 19살이었을 때 가정집을 침입해 처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다니엘의 체포 기록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22살이 된 다니엘은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 플로리다로 향합니다. 다니엘의 아버지는 다니엘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물 치료도 주선해 주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돈을 훔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다투게 되었고 다니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991년 7월 10일 25살이 된 다니엘은 어머니를 15번이나 찔렀습니다. 다니엘의 약혼녀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그녀 역시 공격받았었죠.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다니엘 측 변호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었죠. 이 밖에도 다니엘의 집에서 조현병 약이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죠. 또한 다니엘의 누나들은 다니엘이 엄중한 벌을 받기보다 치료받기를 바란다며 판사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다니엘의 지문과 신발 자국은 현장에 남은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고 수사관들은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죠. 명백한 증거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브라이언에게 타투를 해주었고 그때 브라이언은 그에게 $50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 다니엘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브라이언이 아직 $50를 갚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돈을 받기 위해 브라이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새벽이었고 브라이언은 매우 짜증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고 참을 수 없던 다니엘은 결국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소리를 듣고 나온 비벌리에게 마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내 제니퍼를 불러 두 사람이 함께 현장을 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2월 다니엘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제니퍼는 현장을 청소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니엘의 범행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015년 복역 중이던 다니엘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988년 당시 32세의 싱글맘인 게일은 다니엘의 집 건너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종되었고 경찰은 다니엘을 의심했었지만 체포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었죠. 그렇게 게일은 실종자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투옥된 다니엘은 10여 년의 감옥 생활 끝에 형량을 줄일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이 게일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했었죠. 다니엘은 두 남자가 게일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시신을 옮기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2000년 다니엘의 증언에 따라 경찰은 게일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조기 가석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당시 게일 사건에서 다니엘의 알리바이를 제공한 증인 중 한 명이 허위 증언이었다며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게일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4일 다니엘은 게일을 살해한 혐의로 다시 한번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